주목받는 K 컨텐츠 또 나왔다. 드라마 미끼입니다. 아, 반가워요. 이 OTT 서비스 플랫폼이 호황을 이루고 있는데 가장 반가운 소식은 K 컨텐츠가 정말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볼만한 컨텐츠 너무 많아서 사실 저는 다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죠. 네. 근데 뭐 저는 자칭 트민녀라서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라서 안 보면 또 굉장히 궁금해서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팀은요, 우리 권평론가님께서는 지금 다 많이 따라가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 지금 오늘 나눠볼 이야기 미끼도 보신 건가요? 법률방송에서 다룰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 이후로 OTT 플랫폼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K 콘텐츠가 정말 상당히 많은데요. 정말 또 뭐 많았었죠. 뭐 더글로리, 카지노에 이어서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미끼인데 어떤 작품인지 평론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쿠팡플레이의 오리지널 드라마고요. 그리고 지금 파트 1이 공개가 됐습니다. 파트 2는 4월 7일 공개될 예정인데 파트 1의 경우에 6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주축이 되는 인물 장근석 씨가 주인공을 맡은 구도환이라는 형사 캐릭터가 있고요. 그리고 희대의 사기꾼 캐릭터죠. 이 노상천이라는 캐릭터를 배우 허성태 씨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캐릭터가 대립각을 이루는 그런 캐릭터로 이 모양을 잡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에일리아 씨가 연기한 바로 이 기자죠. 천나연 캐릭터가 또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쫓아가는 기자로 이 출연을 하는 건데요. 이 내용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미끼 유사 이래로 최대 사기 사건의 범인, 그러니까 노상천입니다. 이 범인이 사망한 지 8년 후입니다. 그가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이를 둘러싼 뭐 비밀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는 범죄 스릴러물입니다. 이 장르가 범죄 스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색깔 그리고 내용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댓글을 봤더니 너무 어둡다, 화난 내용도 좀 실어달라 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점 구성이 상당히 독특해요.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시점을 지금 차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 현재가 2023년이 바로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이 과거에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이 사기꾼이죠. 이 노상천의 히스토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상천이 사실 처음부터 애초에 사기꾼이 아니었고요. 그 이전에는 사채업자였어요. 사채업자에서 사기꾼이 되는 과정, 그리고 사기꾼으로 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교차되면서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제 이 독특한 어떤 시점 구성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게 탄탄한 스토리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 스릴러 특성상 뭐 충격적인 반전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 굉장히 웰메이드 저는 범죄 스릴러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이 드라마에도 연출적인 옥의 티가 있기는 한데, 이제 과거와 현재 시점이 교차하다 보니까 이 추리하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열심히 추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허성태 씨가 연기하는 노상천 캐릭터의 과거가 또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추리를 깨서 몰입을 깨는 부분이 잠시 또 있기도 합니다. 이게 뭐 저는 전체적인 연출 상당히 잘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 가운데서 연출이 갖고 있는 옥의 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좀 특히 주연 배우 장근석 씨가 정말 오랜만에 또 화면에 나왔더라고요. 오랜만에 출연작인데 연기 변신으로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5년 만에 오, 벌써 네, 그렇게 됐군요. 그렇게 등장한 지,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사실 장근석 씨 하면 배우로서의 이미지 꽃미남이죠. 이게 장근석 씨의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역할의 한계를 짚게 되는 단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 깨부시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뭐 기자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었는데, 저는 일단 본인의 이 욕심 이뤘다고 봅니다. 사실 이 구도환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장근석 씨가 과연 이 캐릭터가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기하는 걸 보면 상당히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꽃미남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해서 꽃미남 장근석 씨의 어떤 이미지를 지운 첫 번째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구도환이라는 캐릭터 굉장히 명철합니다. 변호사 출신, 굉장히 큰 로펌에서 일했던 변호사 출신의 형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근본적인 캐릭터는 상당히 정의로운
형사에 가깝고요. 그리고 본능적인 추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살인 사건을 대할 때 이전의 눈빛과 살인 사건을 대할 때의 눈빛이 상당히 다르고요. 뭐 논리력도 상당히 탁월합니다. 외형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를 보여줬는데 기존의 꽃미남 캐릭터가 가능했던 그런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했다면 이번에 뭐 거뭇거뭇한 턱수염부터 시작해서 머리도 약간 정리가 되지 않은 긴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시종일관 사실 장근석 씨 하면 뭐 화려한 의상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의상 거의 한 벌로 출연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애쓴 노력한 흔적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이 노력이 어느 정도 크게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이제 여러 작품에서 악역 역할을 정말 제대로 소화하면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죠. 허성태 씨 이번 드라마에서도 악역 끝판왕으로 등장한다면서요. 사실 허성태 씨가 대중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했던 게 오징어 게임이죠. 그죠. 그랬다면 저는 이번 미끼를 통해서 허성태 씨가 이 원탑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비열하고 야비한 뭐 사상 최대의 어떤 희대의 사기꾼의 모습을 그리면서 장은석 씨하고 이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일단 뭐 지금 허성태 씨가 기자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악역의 종합백과사전으로 지금 이 캐릭터 노상천 캐릭터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저는 역시 뭐 장근석 씨 역시 연기 변신에 성공을 했다면 허성태 씨 역시 원탑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연기력을 선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허성태 씨의 연기가 저는 상당히 지금 나와 있는 이 미끼의 캐릭터들 가운데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게 1인 2역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1인 2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노상천의 과거로 돌아갔을 때 이 노상천이라는 캐릭터 초반에는 이제 사채업자였어요. 사채업자였다가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변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외형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뿐만 아니라 말투가 변해요. 말투가 변하고 목소리도 어느 정도 달라지거든요. 근데 배우들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 든 연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허상태 씨 같은 경우는 사채업자였을 때 유쾌하면서 약간 능글능글한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기꾼이 됐을 때는 언변이 굉장히 화려해지면서 의상, 뭐 모양, 이 외양이 굉장히 화려해지면서 야비하고 비열한 캐릭터를 변해요. 그리고 말투도 달라집니다. 사채업자일 때 경상도 사투리를 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기꾼이 됐을 때는 아주 유려한 이 표준어를 구사해요. 근데 뭐 지금 보면 허성태 씨 표현에 분장과 의상에 따라서 목소리나 톤이 자연스럽게 변화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타고난 연기자, 타고난 연기력의 소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배우로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이 대중들에게 각인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용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시즌 1이 그 파트 1이 어떤 충격적인 반전 엔딩으로 끝맺음을 하면서 시청자 수가 오히려 막 급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5, 6화가 이 시즌 1, 그러니까 파트 1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게 사실 재미가 없으면 파트 2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이 5, 6화가 공개가 되면서 시청자 수가 거의 20%가량 급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컸던 이 에피소드들이 그려졌던 5, 6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캐릭터로 등장하는 정재황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주로 그려졌습니다. 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충격적으로 이 5, 6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지금 노상천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 피해자 모임이 있어요. 이 모임의 일원이고 이후에는 이 노상천의 최측근들을 대상으로 이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지목되는 캐릭터가 바로 정재황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그렇게 캐릭터 자체가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이 정재황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사연으로 수감되고 또 죽게 됐고 다른 피해자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지 비극적인 삶이 비중 있게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살인 예고 문자, 피해자들이 살인 예고 문자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 사건 진범이 누군지 사실 파트 1에서 알 수가 없는 상태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만 보여졌던 정재왕의 죽음 역시 의문이 증폭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트 2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 상태고요. 일단 뭐 저는 파트 1 성공적이라고 보는 게 시간의 간격이 거의 20여 년 정도의 간극 차를 두고 에피소드들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꽤 긴 시간, 꽤 긴 히스토리들을 담고 있는데 이게 뭐 노상천이라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 대한 히스토리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이렇게 분산돼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 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집중도와 몰입도가 탁월한 그런 드라마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일단 스토리 전반부 파트 1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완결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트 2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함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콘텐츠 중에서도 특히 왜 예전에는 뭐 막장 드라마의 원조다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그런 장르도 참 잘 만들지만 특히 범죄, 스릴러 장르물도 우리나라가 참 내용도 촘촘하고 반전도 있고 스릴도 있고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미끼에 대한 기대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 같은데 해외 시장에서도 반응이 매우 좋다면서요. 일단 OTT 드라마가 공개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반응이 좋으면 바로 이제 세계에서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미끼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일단 K 콘텐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준 드라마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총 186개국의 서비스를 확정 지었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OTT 플랫폼인 라쿠텐 비키를 통해서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팬들과 만나고 있고요. 또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곧 서비스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라쿠텐 비키 평점이 상당히 높아요. 9.4점. 그러니까 대중성과 이 작품성 두 마리를 확실하게 잡은 드라마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실 과거에는 해외 유령 매체들이 우리나라 배우나 우리나라 연출자에 대해서 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OTT 드라마 또는 영화가 개봉되고 공개될 때마다 이 평가들이 기사를 장식하거든요. 이 포브스를 보면 일단 장근석 씨에 대한 이 극찬을 해놓은 평가를 볼 수 있는데 장근석 씨 그의 연기 인생의 차원이 다른 이력을 만들어냈다. 장근석 씨 상당히 기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최고 배우들의 연기 경합이 참으로 볼만하다. MGR 온라인에서도 이런 평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팬들 본인의 SNS를 비롯해서 트위터 또 각 플랫폼에 다양하게 이 미끼에 대한 감상평 쏟아내고 있는데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끼 2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뭐 10점 만점에 10점이다. 그리고 K 콘텐츠의 한계를 다시 한번 뛰어넘었다. 중독성이 보통이 아니다. 또 완벽한 범죄 스릴러. 이렇게 완벽한 범죄 스릴러는 보지 못했다. 이런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사 일의 정말 최대 사기 사건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이 과거 조이팔 사건 떠올리시는 분 많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조이팔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다시 한번 검색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평론가님도 보시다가 다시 한번 또 검색해보게 되셨군요. 네, 왜냐하면 사실 뭐 기존의 범죄 스릴러들 보면 이전에 알려졌던 유명한 사건 사고들을 모티브로 해서 드라마나 영화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미끼도 봤을 때 사실 뭔가 이전의 사건 사고들을 모티브로 삼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검색을 좀 해서 봤는데 일단 조이팔 사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4년부터 2008년 약 4, 5년간 이 대구를 중심으로 발생한 초대형 사기극입니다. 이 사기극의 중심에 조이팔이라는 사기꾼이 있었던 거고요. 의료기기 임대 사업을 통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자를 꾀어나기 시작한 거고요. 보도에 따라서 약간 상이한 차이는 있지만 3만 명에서 약 7만여 명 사이 이 피해자 규모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피해 액수는 5조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금 미끼를 보면 사실 오버랩되는 부분이 조이팔 사건과 상당히 많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피해 규모가 일단 5조 원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노상천이라는 캐릭터가 조이팔이라는 캐릭터와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주범이 중국으로 밀항을 한 뒤에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노상천이
사망했다라고는 하지만 사망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들도 노상천이 사망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이팔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지금 드라마를 보면 경찰 간부 연루 의혹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뭐 조이팔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최근까지도 사실 조이팔 살아있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드라마 보면 그런데 이 드라마의 연출자 김홍성 감독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이팔 사건을 실제로 모티브로 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특정인을 모델로 삼았다기보다 2000년대 초중반 국내에서 많이 일어난 사건들을 취합해서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연출자의 변입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조이팔 사건 좀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이팔 사건이라고 하면 항상 앞에 붙는 얘기가 있어요. 단군 이래 네. 최대의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이 희대의 사기 사건 어떤 유형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좀 더 짚어주세요. 일단 2004년에 의료기기를 사면 빌려줘서 고수익을 낸다.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자를 끌어모으게 된 겁니다. 지역별로 다른 이름을 썼는데요. 대경권은 첼린, 부울경은 시엔, 뭐 서울과 수도권, 충청남도에서는 리브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고 회원을 늘려왔어요. 전국에 걸쳐서 수십 개의 법인과 49개소의 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처음엔 돈이 모이니까 이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이자가 미끼였던 거죠.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사기 위한, 환심을 사기 위한 미끼로 작용을 했던 건데 결국엔 사실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피라미드형 사업, 우리가 일명 폰지 사기 사건이라고 부르죠. 폰지 사기 수법이 적용이 됐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들어오는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투자를 했던 사람들한테 이자, 즉 배당금이죠.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큰 배당금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이 배당금이 다음 달에 지급이 지연이 돼도 그래 뭐 며칠 있으면 들어오겠지. 네. 또 며칠 후에 어떻게 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또 회유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믿으면서 신고가 늦어지면서 피해자 그리고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습니다. 일단 조이팔 2008년 10월에 도주를 했고요. 11월에 수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9일에 중국으로 밀항해서 사라졌습니다. 이 피해자의 대부분 안타깝게도 서민이었고요. 이 서민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 친지 동료의 돈까지 끌어다가 여기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개인 파산, 사회 불화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더더군다나 안타까웠던 것은 이 투자자 가운데 10여 명이 절망감에 빠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사실 이 결말도 가히 충격적입니다. 전국에 떠들썩했는데 무엇보다 이 조이팔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장례식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믿지 않는 분들 참 많았어요. 일단 2012년 5월에 그의 장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2011년 12월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이팔의 유족이 조이팔과 원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그 사이에서 청부살인을 당해서 죽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사망했다라는 취지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 영상을 공개를 했던 건데 일단 관뚜껑이 투명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관뚜껑이 투명한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조이팔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고 해서 조작설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2011년 12월 19일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서 이 사망 감증서에 중국 공안의 인증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도장이 없고요. 그리고 조이팔의 이 화장 인증서에 2011년 12월 21일에 화장된 것으로 되어서 사인이 돼 있는데 밑에 인증서 날짜에는 2011년 12월 11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한 게 12월 19일인데 사인은 또 11일. 네, 12월 11일. 그리고 중요한 게 사망한 날짜가 이 외에도 5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사망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일단 현재는 사망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수배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뭐 만약에 살아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 나이, 우리 나이로 만 65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내용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할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긴 했어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도 사실 이 드라마를 본 탓일 수도 있고 이 보도들을 열심히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읽어봤던 이유가 있었던 게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차례 읽어봤거든요. 왜냐하면 2012년 중국에서 사망했던 장례식 영상이 공개됐을 때 당시 영상에서 보여진 이 조이팔의 모습
죽은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거 자체가 사실 의심이 가는 대목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부살인을 당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유족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청부살인을 당했다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이 시체가 훼손돼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든지 뭐 이랬을 텐데 이게 죽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온전하게 보존돼 있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조작설이 대두된 뭐 뒷면에는 우리나라에도 비호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중국에선 당연히 돈으로 매수된 비호 세력이 얼마든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죽은 척 관련 기사만, 관련 보도만 그렇게 나왔을 뿐이지 여전히 살아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어쨌든 이 사건이 종결됐어요. 그렇죠. 뭐 2016년도에 이제 검찰마저도 사망이 확실하다고 결론 내렸죠. 변호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너무 안타깝죠. 사실 유족이나 이 말처럼 청부살인이 되어서 사망을 했다면 청부살인 업체는 어쨌든 이 사람의 위치를 찾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 찾지 못한 우리의 사법 체계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왜 먼저 찾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그거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책임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수사권까지 종결된 상황이라면 이 검찰 입장에서 충분히 사망에 대한 증거가 있었다는 건데 이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반성하고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이팔은 특히 이 폰지 사기라는 다단계 형식의 사기 수법을 활용을 했는데 폰지 사기는 요즘도 이 뉴스에서 횡행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평론가님, 이 돌려막기식 사기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폰지 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리고 어느 정도 오. 목돈이 모이게 되면 뭐 투자자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투자자를 모은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이 목돈을 들고 튀는 그런 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윤 창출이 거의 되지 않아요. 사실 사기니까 이윤 창출이 이게 되겠습니까? 단지 이제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다음에 그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 그러니까 이자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폰지 사기 일어나고 있는데 유명 연예인의 그런 얼굴까지 내세우면서 사람들이 모으고 현혹하고 했다면서요. 사실 뭐 여기에 동원되는 연예인들이 이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지 않고 본인이 광고 모델이라는 생각에 아마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제안이 왔다면 좀 잘 알아보고 모델로 설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대중들은 얼굴이 알려진 일명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 자체로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모델료가 뭐 다른 업체에 비해서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연예인들 역시 거기에 좀 현혹될 필요가 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A 업체가 뭐 한 구자 55만 원 투자를 하게 되면 매일 17,000원을 지급해서 월 수익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TV 광고에 연예인이 동원이 됐고요. 그리고 5개 광고도 이용이 됐고 또 전국적인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모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 사업 구조나 수익성이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또 자체 플랫폼 내에 NFT에 요즘 또 NFT 열풍 작년 또 재작년에 비해서 한풀 갔지만 아직까지도 NFT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투자할 경우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시작한 거죠. 이 업체 판매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액이 많으면 당연히 수당도 많이 지급되는 그런 형식이겠죠. 거액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폰지 사기와 같은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되는 경우에는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 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평론가님 특히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NFT, 뭐 가상화폐로 큰 돈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얼핏 들리면서 이런 내용이 혹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사기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럴듯한 갑자기 막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게 맞겠죠. 고수익
고수익을 만약에 보장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을 믿으셔서는 안 되고요. 벼락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한 사기 행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일단 그럴듯한 수익률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 12% 보장 이런 식이죠. 근데 보장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가기도 하거든요. 이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기꾼들 상당히 부를 과시합니다. 본인 SNS를 통해서 그리고 평상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특징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이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아요. 이게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함구합니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일단 투자자 모집이 폰지 사기에는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한 이후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만큼 배당금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도 믿고 투자해봐. 이런 식으로 다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어떤 투자 형태에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 드라마 얘기 우리 미끼로 돌아와서요. 이 조이파이랑 키워드 다시 끌고 나온 이 미끼 무엇보다도 이 피해자들을 좀 심도 있게 조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조이파를 그리고 있었던 영화 드라마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들을 보면 뭐 조이파를 어디에선가 살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응징할 것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내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끼 같은 경우 일단 파트 1만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피해자들이 입고 있는 고통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중심 측은 고도환과 노상천이기는 하지만 또 피해자들도 그에 못지않은 중심축을 잃어가면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일단 피해자들의 고통에 보다 더 이 드라마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형사가 등장을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액션 범죄 스릴러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킬링타임의 어떤 오락영화 쪽으로 치중하게 되는 경향이 큰데 여기는 뭐 액션이 많이 배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션이 주가 되면 사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 부수적인 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범죄 스릴러 영화들과 다른 컨텐츠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드라마가 기존에 봤던 어떤 범죄 스릴러물과 다른 문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사실 3월 10일에만 기다리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날이 더글로리 파트 2 이제 개봉하는 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관련된 날만 딱 기다리시면서 다시 보기 하고 계신 분들 많다는 얘기 드리는데 이제 미끼도 이제 다 이제 파트 2 나오는 날이 4월 7일이라고 해요. 이 날만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상희 평론가님, 우리 트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글로리 파트 2도 그렇고요. 이 미끼 파트 2도 그렇고 기다리시는 어떤 기대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노상천이 살아있다라고 믿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추리를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저의 추리력이 맞았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파트 2 보겠습니다.